사람이 다 고집쟁이들이죠. 그리고 전혀 회의할 줄 모르고 학교에서 그 장기간에 걸친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거의 없다는 거. 섬세하지 않고 온유하지 못하고 대단히 거친 사회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죠. 을의 생각도 대단히 거칠고 사람 관계도 거칠고 이 사회도 거칠고 온통 거침. 아무도 거기에 별로 긴장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그런 것이죠. 그런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거침에 대하여의 작가 홍세화입니다. 과거에는 노예들 중 소수가 해방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면 오늘 멋진 신세계의 노예들은 대부분 계속 노예로 편하게 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편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욕망 앞에서 자유의 참된 의미는 점점 더 힘을 잃고 있다. 이 거친 글은 감히 말하건대 한국 사회라는 산에서 내려오는 한 선배가 산에 오르는 젊은 후배와 만났다고 가정하여 조금 더 낮게 패배하는 자유인이 되게 하고 싶은 안간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설령 그 후배가 소수도 아닌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 혼자만이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예전 책을 다시 보게 됐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독서 인구가 늘고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아무쪼록 이 힘든 시기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게으른 책 읽기는요, 앞서 서문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풍족한 노예보다는 패배하는 자유인을 이야기하는 책, 그리고 그 책의 저자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거침에 대하여의 저자 홍세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국이 어수선한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집에서 책 읽고 그러면서 이따가는 글 쓰고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제가 홍세화 작가님 하면은 참 기억에 남는 게 대학에 들어가서 봤던 여러 책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책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 책을 들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전공이 불문학이어서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그 제목을 보고 낭만적인 프랑스의 이야기인 줄 알고 그 책을 이렇게 들었다가 그 책에서 이제 선생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그런 젊은 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미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도 톨레랑스라고 하는 그 단어만큼은 아마 그 여전히 머릿속에 중요한 단어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책, 새로 나온 선생님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정보를 찾아봤더니 무려 11년 만에 나온 책입니다. 그 10년 좀 넘게 지났죠. 네. 혼자 쓴 책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글을 쓰는 것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독책을 안 냈다. 아주 쉽죠. 이유는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뭐라고 여쭤볼 수가 없게. 네,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저희 같은 이제 말하자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선생님 같은 이제 대가를 만나게 되면 그래도 대가가 되면 좀 다른 글쓰기의 방식이 있지 않을까. 대가도 아닙니다만은 정말 글쓰기는 갈수록 더 어렵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쓰면 쓸수록 사람들은 혹시 이제 쓰면 좀 나아지겠지, 자기 스타일이 생기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 경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 책에 선생님의 현재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장발장 은행의 은행장을 맡고 있다고 본인의 현재를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네. 장발장 은행이 무엇인지와 또 그 은행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장발장 은행은 이제 한국에만 있는 은행이고, 네. 사실은 은행이 아니죠. 5년 전에 생겼는데
벌금형 받은 분들 중에 이제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갇힙니다. 환형 유치라고 하는데 하루 강제 노역하는 값으로 10만 원을 차감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재벌들은 거의 종신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벌금형 받은 분들이 거의 다 가난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벌금을 내기가 힘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30일 동안 강제 노역을 해야 하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몸으로 때울 처지도 못 된다. 돈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다거나 돌봐야 할 어르신이 있다거나 몸이 또 편찮으시다거나 네,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벌금을 담보 없이 이자 없이 신용조회도 하지 않고 빌려주는 은행이 장발장은행입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이제 최근 근황에 대한 이야기와 장발장은행에 대한 이야기 들었으니까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또 많은 참여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책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침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비평 에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이제 첫 문장부터 이 끝까지 읽어 나가는 동안 참 우리 사회가 현재 가장 뜨겁게 논쟁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모두가 많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어서 아주 유려한 글이었습니다만 되게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읽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기와 인간답게 살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수많은 억압의 기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두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편하게 살면서도 인간적으로서 완성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일 텐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 책의 도입부부터 설명을 합니다. 어떤 억압의 기제가 바로 우리들의 어떤 이런 이상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2020년의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 제가 결 얘기한 게 결이 섬세하지 않고 온유하지 못하고 대단히 거친 사회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대단히 거칠고 사람 관계도 거칠고 이 사회도 거칠고 온통 거침 이런 속에서 온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더불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힘든 이런 환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뻔뻔하거나 자기를 스스로 많이 이렇게 드러내거나 사양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이 주어지고 있는 이런 점들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인간다움을 유지하기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이 삶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런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인 거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이 성격 성질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볼 때 오로지 구매력의 크기로만 보고 있는 이것은 지금 특히 더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학교의 문제죠. 그래서도 이제 많이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심지어 이제 학생과 학부모도 고객화되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 과연 학교에서 뭘 배울까라는 말하자면 인간다움 이런 것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매력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별로 긴장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그런 것이죠. 그런 고민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을 구매력의 크기로서 가치를 매기고 쳐다본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부자들이 대접받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떤 이 작동 기제상 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가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는 네. 것. 그리고 우리가 그걸 무의식적에 닮아가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기업이 인간을 쳐다보는 가치일 수 있는데 그것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걸 가지고 어떤 우위를 나누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일종의 무의식이랄까 이런 속에서 그것이 전 작동한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다음 질문으로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자유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계속 세속의 패배자가 되어야만 한다. 사실은 이게 전혀 뭐 완벽하게 좋아하는 일들은 아닙니다만 이제 서구에서도 그렇고 뭐 일본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운동 중에 이제 미니멀리스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존재를 자꾸 증명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 종속당한다. 결국은 최소한의 소유를 통해서 자유를 획득해야만 한다라는 것들과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야만 하는가? 인간의 본성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를 지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리고 이거 뭐 이 자유 억압 기제들이 워낙 많죠. 그건 뭐 권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이런 것에서 인간으로서 거기에 종속되거나 거기에 억압당하는 채로 그야말로 은밀한 노예가 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역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출발점부터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자유의 가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등장했던 거 기억이 되는데 아마 매트릭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볼 것이냐 냉혹한 아니면 그냥 꿈속에서 계속 노예로서 살 것이냐 빨간 약이냐 파란 약이냐 그렇죠. 라고 질문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은 아예 컴퓨터에게 찾아가서 나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자유는 이룰지언정 그냥 행복한 세속의 패배자 행복한 세속의 성공자로서 살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자유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않다는 걸 이제 각성하는 또 그 시점이 돼야 거기서부터 어떤 행동의 변화들이 생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저의 이제 문제의식은 자유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 그다음에 개인의 가치 이게 이제 근대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인데 네.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분단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자유라는 가치 자체가 대단히 왜곡되고 훼손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다 소비하는 자유, 영업의 자유에 머무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에서 그동안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세력들이 거의 이제 자유 세계, 자유 진영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로 엄청난 억압을 저질렀는데 네. 그러니까 엄청난 모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자유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마치 공산세계에 반대되는 이런 자유세계, 자유진영 그거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본성의 가치인 자유를 엄청나게 억압해버렸던 이 국가의 물리력으로 구호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억압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자유의 가치를 한편에서는 그렇게 왜곡됐기 때문에도 피하게 되는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가 그래서 또 그걸 얘기했었습니다마는 평화라든지 평등이라든지 뭐 진실이라든지 이런 가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자유의 가치는 비어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제가 볼 때는
특징적인 면이라고 봐요. 그러네요. 무슨 최근에도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 뭐 차별을 타파하자, 뭐 하면서도 자유를 주장하는 그게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미투 문제도 그렇고 노동권 문제도 그렇고 이 자유의 가치와 이 인간의 이 개인의 가치가 결합돼서 이게 가장 중요한 근대성의 핵심인데 이를테면 제가 몸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저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데가 이 몸이 거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집이 있겠고 네. 일터가 있겠고 네. 배움터가 있죠. 그러니까 제 몸이 있는 모든 곳에서 자유로운 존재여야 하는 거죠. 그게 개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것이 배움터에서도 자유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무슨 사랑의 매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가정폭력 문제, 이런 것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고전적인 어떤 성역할 분담, 네, 그런 것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도 일터의 문제죠. 그렇죠. 일터에서도 이 노동자들이 이 노동자로서 이 개인으로서의 자유라는 이런 가치가 그야말로 벌어야 된다는 이런 거에 의해서 정말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이런 모습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른바 이제 좀 진보적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평등의 가치 이런 걸 주장하지만 과연 평등의 가치가 그 자체가 목적이었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애당초 인간 모두에게 자유가 요청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 권력 구조라든지 아니면 물질의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불평등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그래서 평등을 강조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의 이제 보수 세력은 열심히 자유를 주장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영업하는 자유, 소비하는 자유, 그렇죠. 이런 것이었다면 부동산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네, 자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맥락에서의 자유였다면, 그러니까 진정 필요했던 우리에게 요청되었던 그런 자유는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은 그런 측면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었죠. 네. 자유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상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다 던져진다면 평등이라는 단어를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될 텐데 네. 그것이 현실적인 조건하에서 막혀 있을 때 최소한의 어떤 안전책으로서 사용됐던 것이 평등이라는 개념으로서 대두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꽤 많았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멈춰서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챕터들이 되게 많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겁니다. 배고픔은 있으나 생각에 대한 고품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어떤 사유하지 않는 인간들, 네.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문제제기이셨던 것 같은데요.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실제로 생각 고품의 현상은 없죠. 인간에게. 인간이 이제 두 가지를 살면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는 입을 통하여 음식을 받아들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머릿속에 사유, 생각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소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신진대사를 통하여 이제 나가고 배설되고 또 하니까 네. 소화되고 그러니까 헛헛함을 느끼는데, 생각은 일단 들어가면 머문다는 겁니다. 네. 머물고, 그리고 머무는 정도가 아니고 고집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다 고집쟁이들이죠. 자신이 이제 완성됐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훨씬 더 그 강도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다 완성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죠. 전 국민이 다 정치평론가, 문화평론가. 네. 그리고 전혀 회의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적 의미에서도 바로 생각한다는 것은 회의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학교에서도 생각한 적이 없고
네. 암기만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한 적이 없으므로 회의할 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책에 소개했습니다마는 부부들에게 한국의 부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요? 한국의 부부들은 싸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싸움 말다툼하는 것이 네. 그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을가 드러나면 대부분이 그냥 덮고 갑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 버리죠. 네,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이고 얘기할 시간도 가장 많고 어쨌든 애정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인데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당연히 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 생각한 게 있고 불완전하고 이런 회의하는 자세로 임하면 생각이 달랐던 부부의 생각이 조금은 접근이 가능하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부부를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이 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건 양태로 그렇고 당연히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생각한 적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미완성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생각이 회의하는 존재인 것이죠. 내가 이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이제 완성됐어. 그렇죠. 나의 그러니까 어떤 정치관,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은 다 나는 완성된 사람이야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대부분이 다 함정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회의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 다니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는 암기했지 생각한 적이 없다.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난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수준, 그 수준을 이야기할 때 인권이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어린아이와 동물들까지의 어떤 권리를 이야기해 주는 사회가 굉장히 높은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난민과 재소자들,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인권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법과 제도가 가장 보호해 주지 않는 사회적인 어떤 그 감정이 가장 보호해 주지 않는 사람들의 인권까지도 보호해 줄 수 있다라면 그것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이 부분만큼은 선생님이 또한 본인의 입장에서 네, 그렇죠. 또 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 주변에도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폐쇄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서. 그 실제로 저도 그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왔을 때 특히 이제 다는 아닙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까지도 마치 이 뭐 집단 성폭행범처럼 그렇게 그 온 것처럼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으로서 어떤 이 권력 구조에서 항상 억압당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더 그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에게 더 공감 능력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한 그런 예를 봤거든요. 이번에 뭐 그 여대에 입학하려 했던 그런 면도 그렇고 뭐 성소수자 문제도 그렇고 이게 그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조차 그렇지 못한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 배경 중에 아까 제가 형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학교에서 그 장기간에 걸친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 교육
그러니까 그 에듀케이션 시빅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이제 뭐 국민 윤리 뭐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 시기에 그런 것에 머물러 있었고 아직 정착되지 못한 이 상황 이것이 이 사회적 약자나 또는 소수자나 이들에 대한 워낙 경쟁 의식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조장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이런 것에 별로 차별하고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제가 이주 노동자나 난민 그리고 재소자를 인권을 보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한 거는 바로 이주 노동자나 난민은 바로 이 내국인들과 부닥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차별을 겪고 있나 배제를 겪고 있나를 통하여 네. 알 수 있는 것이고 재수자의 경우는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지라는 이런 이유로 그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것 이 두 계층의 처지를 보면 그 사회가 인권 수준 그러니까 낮은 걸 올리면 최저임금 올리면 올라가듯이 그만큼 그 층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장발장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네. 집에 가장 구석진 곳까지 빛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집 전체에 환한 빛이 쏟아지듯이 네. 사실 이제 그 중간에 들어오는 빛에 대한 어떤 광량뿐만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네. 깨어있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난민에 대한 이 통계를 보면서 되게 여러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독일에 8,300만 국민이 있는데 난민의 숫자가 한 1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바꿔보면 5천만 국민이라고 했을 때 6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네. 있다라는 것인데 60만 명은커녕 6만이나 6천도 아니고 60명 정도의 난민이 있었을 때 그 난리를 부렸던 걸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평등이라는 것이 한꺼풀만 어떤 새로운 예가 던져졌을 때 한꺼풀이 벗겨지게 되면 정말로 기만적인 것들이 아니었나 우리 생각 자체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조작돼 있던 조립돼 있었던 것들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책인 이 겨울 거침에 대하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현재 대한민국과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과 나누게 되는 뭐 이야기 뭐 1시간 가지고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고민과 사유를 지난 수십 년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어떤 시대를 살아야만 하고 어떻게 내 자신으로부터 또 다른 변화들을 이끌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또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 거침에 대하여 오늘 홍세화 작가님, 홍세화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우는 사병으로서 저희 곁에 영원히 네, 고맙습니다. 머물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